자, 자본시장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학원에서 법률 강의 전담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문인력에서 정권하고 파생상품, 그 다음 펀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펀드는 완전히 체계 자체가 다르니까 별개로 우리가 논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권 공부하신 분들은, 정권 자문인력 공부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여기 발행시장 공시, 그 다음에 유통시장 공시, 그 다음에 M&A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제외하면 되죠. 요것만 빼면은, 요거를 제외하면 이게 바로 파생자문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자문인력은 정권자문인력의 부분집합이죠. 요것만 빠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파생 쪽은 뭐 별로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기회에 파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요거 세 가지만 조금 더 보태면은 정권 자문인력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겹쳐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범위가 적은 편이에요. 우리가 요게 빠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 수는 17문제입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런데 주로 앞부분에 문제가 좀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이 적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워낙 이 법이라는 게 원칙과 많은 예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외우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어떤 데드라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가 이제 적절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면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합격선 이상의 점수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법이 굉장히 많은 우리 자격증 시험의 공통 과목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에도 이게 그대로 우리하고 겹치고요. 그 다음에 대행인 시험에도 이 자본시장법이 들어가 있고, 금융투자분석사에도 들어가 있고, 많습니다. 자문인력 3종 세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를 하면서 객관식 문제를 조금 넣어 놓았는데, 그거는 꼭 우리 시험만의 기출 문제가 아니고 최근 3년 동안 다른 시험, 그러니까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금융투자분석사라든지 각종 대행인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적절한 예시를 그냥 해드릴 겁니다. 문제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요즘은 사실 출제를 잘 안 하죠. 처음에 이제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이 6개 법률을 통합해가지고 한 개의 공용법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2년 정도 연속해서 여기서 출제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도대체 그거고. 그 다음에 2016년도입니까? 그 즈음에 우리 시험 체계가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때 한 1년 동안 또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지금은 출제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법 과목 같은 거 처음 공부할 때 서론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출제가 되면은 요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날에는 열거주의였는데 지금은 포괄주의다, 이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개념이죠. 특히 예를 들어 정권의 개념, 이런 거. 옛날에는 정권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 2조에 가보면, 이 법에서 정권이라 하면 이렇다 해가지고 한 17, 8가지를 열거해 놓았거든요. 그게 없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권회사가 새로운 무슨 상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법을 먼저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04년도, 2005년도 이때 법을 바꾸었어요. ELW 같은 거 출시할 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에는 어떤 곳에서 거래하느냐, 요게 포인트였죠. 그런데 이제
이제는 그러면은 들쭉날쭉하죠. 그걸 우리가 규제 차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규제가 이쪽은 심하고 이쪽은 약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능별 규제다 그래가지고 어떤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매를 했느냐, 중개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고. 이거는 여러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죠. 뭐 우리 파생 쪽에는 적용은 안 됩니다만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가 도입됐다든지 또 업무를 금융투자업자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다 할 수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확장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뭐 좋은 점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걸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거는 옛날에는 설명 의무 같은 거는 굉장히 미흡했는데 이제는 법적 의무로 강화되었다.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에 믿고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요런 거 전체 요건 자본시장의 효율성제고 뭐 이런 거고요. 하여튼 그런 건데 출제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법을 만든 지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출제를 안 하겠죠. 그래도 우리 기본서 첫머리에 한 3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또 안 볼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시험에는 이거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는 게 좋아요. 다른 시험에는 이거 출제 잘 안 합니다. 왜냐? 문제수 자체가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는 이 법규 파트가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출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금융위원회, 왜 정권선물위원회를 왜 만들었느냐? 금융위원회 내에 있는 위원회다. 근데 요거는 요거 두 가지가 핵심이죠. 요거를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제가 한 3개 정도 이 금융위원회의 주요한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 이거 말고도 한 굉장히 많죠. 하여튼 어지간하게 중요한 것은 전부 금융위원회가 지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기구,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고 감리를 보는 무성고시다. 요거를 특별히 전담시키기 위해서 정권선물위원회를 두었으니까 요거 두 가지를 외우셔야만 요 왼쪽에 있는 거하고 섞어서 출제를 할 때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정권선물위원회는 5명, 위원들의 수가 이쪽은 9명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정선희 위원장은 별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동적으로 겸임한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요런 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행정부 소속인데 어느 행정부 중에서도 어디 소속이냐? 국무총리 소속이다. 위원회니까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다. 뭐 이런 거 전부 뭐 출제 가능하고 실제로는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과연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느냐? 이 우리 옛날 시험에 이거 한번 나왔어요. 지금 우리 9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의 당연직 위원이 있는데 그게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원장이거든요. 다음 중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4인의 당연직 위원을 말한 것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거래소 사장을 외우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으로 나온 게 거래소 사장이었거든요. 한국 거래소 사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의외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제 우리한테 골치 아픈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얇은 책입니다. 옛날에는 이 법규 파트가 지금보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1.5배 정도 두꺼웠다고 할까요? 거기 별하별 내용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금융감독원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게 페이지가 한 서너 페이지 되어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한 문제 출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출제할 만한 게 없죠. 요거 하나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많이 얇아진 겁니다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관계기관이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기본서 보면 협회의 협회가 아니고 한국 거래소 시장위원회가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거래소 자체가 한 문제로 출제된 적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지어 본점이 부산이다. 뭐 그런 것도 틀리게 낸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 그게 아니고, 거래소 경우에 내용이 한 2분의 1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것도 시장감시위원회에 줄여가지고 지금 우리 기본서에 소개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뭐 출제할 만한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관계기관은 다 빼버렸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상품이죠. 이거는 모든 그 시험에 통틀어 가지고 한 문제 출제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학은 요거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하여튼 요것도 무조건 출제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자, 금융투자상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상품은 현장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강학상의 용어죠. 우리가 이제 정권이다,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 두 개념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금융투자상품이기 위해서는, 즉, 정권이나 파생상품이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왜 투자하죠? 뭔가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또는 손실을 회피할 목적,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특히 파생상품하고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되는 개념이 뭔가 하니까, 소비할 목적으로 만약에 뭔가 물건을 구입한다. 이거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중동에서 석유를 사온다. 그거는 당장 그 석유를 소비하기 위해서 사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뭐 부동산처럼 실물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죠. 원금 손실 가능성. 그것을 우리는 투자성이라고 한다. 요 세 가지 개념이 있으면은 우리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냐? 둘 중 하나죠. 정권 아니면 파생상품이다.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 예전에는 참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생각보다는 출제가 안 되는데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원본이 있다, 원금이 있다, 원금. 그 다음에 나중에 회수 예상금액, 회수금액 혹은 회수 예상금액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여기 1억을 투자했다. 근데 나중에 2억을 회수할 수도 있고, 8천만 원만 회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경우, 8천만 원만 회수할 때는 원본이 우리가 회수 예상금액보다 크니까 투자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요거 원본 계산할 때, 요런 것들은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만 원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수 예상 금액 산정할 때는 포함시킨다는 거죠. 요런 것들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여기 계산할 때 순수하게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아니고 환매 수수료, 해지 수수료, 세금 같은 거를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굉장히 기술적이고 단순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객관식에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자리에 포함이라고 하면 틀리고, 요 자리에 제외라고 하면 틀리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주의를 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거의 뭐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개념 요소를 갖추면은 금융투자 상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는 제외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D입니다. 요거는, 우리 입법자들이 보기에는 투자성이 밋밋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시켰고, 요거는 관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탁 중에서도 처분형이야말로 그거는 이제 수익을 올리고자 하겠죠. 그런데 관리형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형 신탁의 경우에 수익권은 요거는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하겠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스탁옵션이죠. 주식 매수 선택권. 이 스탁옵션은 양도가 안 됩니다. 유통이 안 돼요. 상속은 되는데.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니까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 세 가지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요거는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거죠. 우리가 요 금융투자 상품이 이거 아닙니까? 정권 아니면 파생상품이죠. 그럼 비금융투자 상품은 뭐예요? 비금융. 은행 예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금. 그럼 양자의 차이는 뭐예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다면은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되어버리고, 그게 없다면은 그거는 비금융투자 상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죠.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투자 상품의 구별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양자 차이는 뭐예요? 요 양자 차이는 뭐로 구별합니까? 둘 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는 이 양자를 구별할 수가 없죠. 근데 정권은요, 원금까지만 손해를 보는 거죠. 파생상품은 플러스 알파가 이제 더 손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초과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죠.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그거는 정권이다. 근데 있다면 그거는 파생상품이다.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추가 지급 의무라는 말하고 비슷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파생상품 쪽을 자격증이니까 장내하고 장외를 뭘 가지고 구별하느냐. 정형화된 시장,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래소겠죠. 거래소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장외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내 파생상품은 우리가 저 뒤에 가보면은 그 장외 거래가 나오는데 요 가보면은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고 또는요 해외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장외 거래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여튼 국내 시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시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죠. 그럼 여기에서도 사실은 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너무 조금 지역적이죠. 금융투자 상품 전체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볼 때 너무 여기에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 정도 추려가지고 뭐 요거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나뉜다든지 요거를 기준으로 나뉜다든지 요거를 기준으로 나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문 중에 출제를 하곤 하죠. 그 다음에 주의일 장내 파생 상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정형화된 미리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 게 요 해외 정형화된 파생 상품 거래소는 여기 부동산은 없습니다. 가보면은 나중에.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에 출제됐거든요. 해외에서 거래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느냐 뭐 해가지고 선박, 운임 뭐 등등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장외 거래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이게 파생상품인지 아니면 정권인지 헷갈리는 거. 지금 자본시장법은 파생결합증권하고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파생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정권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의외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는 이거는 뭐 펀드잖아요. 엉뚱한 거고 요거하고 요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거야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 정권이냐 파생상품이냐 구별하는 거 뭐 그런 것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정권의 종류가 이게 6가지가 있거든요. 6가지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 파생상품의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정권 쪽은 중요도가 좀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도 또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같이 보기는 하겠습니다. 채무정권이 뭐냐? 당연히 뭐 거기에 청구권이 표시된 거겠죠. 뭐 대표적인 게 국채, 지방채. 요거 이제 특수채, 산업은행과 같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거. 그 다음에 기업은 뭐 우리가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사채권도 이것도 채무정권의 일종이죠. 뭐 그런 거고. 예를 들어 놨습니다. 이자연계 파생결합 채권이라 그래가. 뭐 별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적인 금전채권은 제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거는 그냥 차용증 생각하시면 돼요. 차용증은 유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사적인 금전 채권은 거기 금전 채권에 보면은 지급 청구권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무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분증권은 우리가 출자 지분이 표시된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주권, 신주 인수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출자 지분이 다 지분증권이냐? 여기 이제 무한 책임사원의 지분은,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이 지분증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유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주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단박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상법상의 회사 중에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는 무한 책임사원이 있죠. 여기는 100% 있고, 여기는 일부가 있고, 이런 지분은 포함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수익증권, 금전신탁, 펀드 같은 거 대표적인 거고, 하여튼 이런 거는 정권 쪽은 우리 시험에는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읽어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요 정도 봅시다. 요 정도. 지금 6가지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요거 2가지죠. 요거 2가지. 요게 왜냐하면은 자본시장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요즘 투자계약증권, 여기 이제, 뭡니까?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최초로 인정하고, 우리가 뭐 쪼개기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계약증권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파생 쪽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중 투자자가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무슨 증권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정답은 투자계약증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뭐니 뭐니 해도 이게 더 중요하죠. 파생결합증권. 이게 더 중요합니다. 파생. 그래서 외생적 지표에 따라 결정되는 모든 증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ELW, ELS, DLS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는 파생상품이 아니고 증권의 일종이다. 거기에 유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 이제 주의 2를 보면은 파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필요한데 이때 기초자산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초자산. 요게 4번까지는 옛날 이야기죠. 과거에는 이게 열거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그 다음에 무슨 금융투자상품, 일반상품, 신용위험 요렇게 이제 제한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포괄주의죠. 여하튼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 지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여하튼 그것도 전부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쪽에 더 조금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융투자상품이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좀 출제가 된 건데 파생상품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당연히 되는 거죠. 금융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이 기초자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역외적용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외국인이 발행한 증권은 우리나라 그 증권에 포함 안 했는데 지금은 그 자본시장법은 포함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 같이 뭐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금융투자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파생 쪽에서는 출제할 만한 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권 쪽에서 이게 출제가 이제 아주 시험에 보고죠. 파생 쪽에서는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 선물, 옵션, 스왑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법규 쪽에서는 이거를 뭐 물어보는 게 아니죠. 법규는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법규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하튼 선물, 옵션, 스왑이 있다. 뭐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여기에서 특별하게 법규 파트에서 이 파트에서는 파생상품과 관련해 가지고 출제된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 정권이잖아요. 이제는 정권. 그러니까 이런 게 틀렸고 2번 수익증권은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정권. 주식 매수 선택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여기는 반드시 이제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정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금융투자 상품은 끝났고, 이 금융투자업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6가지가 있죠. 금융투자업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투자 매매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 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집합투자업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탁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투자 1임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투자 자문업이 있습니다. 요것도 초창기에는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게,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금융투자본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 읽고 이제 엉뚱한 거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직도 출제가 되는 게 요 1번, 2번, 3번, 4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고 요거 두 가지 투자 1임업과 투자 자문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거는 아직도 출제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인가가 더 훨씬 까다롭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점은 뭔고 하니까 요거 두 가지는 외부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죠. 지금 증권회사가 뭐 증권을 사고 판다든지 할 때 이때 외부 사람들은 저건 매매업을 하고 있는 건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 차이점은 아직도 또 출제를 해요. 그래서 투자 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이죠. 계산이라는 말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투자 매매업자가 감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개업은 뭐예요? 타인의 계산. 요 말이 핵심이죠. 투자자의 계산으로 하고, 정권회사는 그냥 수수료 받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문제, 흐름은 경향은 적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제되는 경우 있죠. 실제로는 매매의 일을 하는데, 중개 일을 하는데, 집합투자의 일을 하는데, 신탁을 하는데, 일임을 하는데, 자문을 하는데, 그러나 적용을 배제하겠다. 요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신탁업의 경우에는 출제되는 거를 거의 못 봤고요. 집합투자업도 이게 펀드 별도의 자격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예외가 너무 많아요. 이 집합투자업은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별로 출제하는 거 못 봤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요 중개업입니다. 요거 세 가지거든요. 요거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두 가지 정도 보시고 자문업의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1임업의 경우에는 요거는 좀 세모입니다. 출제를 거의 잘 안 하더라고요. 여하튼 요런 식으로 좀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개업부터 먼저 보죠. 투자금융 대행인 양쪽을 중개하지 않습니까? 거래소 마찬가지죠. 협회 마찬가지죠. 저는 요 한 3번까지만 지금 합니다. 우리 기본세에는 3번보다 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법은 너무나 많은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많은 예외들을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 잘라야 되거든요. 요 정도 공부하시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융 대행위는 실제로는 중개의 역할을 하지만 그럼 우리가 만약에 투자금융 대행인 보고 당신 투자 중개업자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조금 전에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 네 가지 업은. 근데 개인은 인가 받을 수 없거든요. 다음 시간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용을 열외 조항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요게 제일 외우기가 쉬워요. 세 가지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투자 매매업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요 3번은 우리가 쉽죠. 공익을 위하여 법에 따라서 뭐 정권을 사고 판다, 뭐 장래 파생 상품을 사고 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거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익이니까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한국은행은 물가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데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러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때 공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할 때는 이때는 투자 매매업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요건 하나 해결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기관이라든지 개인이 투자 매매업자를 상대방을 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한다. 또는 우리가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한다. 이럴 경우에 그 거래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우리가 매매를 하니까 지금 투자 매매를 하니까 당신 투자 매매업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것도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개인은 인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 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할 때 이때는 금융투자 상품 투자 매매업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인가받지 않아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2번, 3번을 제끼면 1번 하나밖에 안 남죠. 요거는 이제 정권 발행하는 경우예요. 요거 정권, 여기도 정권이고, 요 정권 발행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요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일정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왜 이거 발행합니까?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려고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전형적인 투자 매매업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권 이외에 다른 정권은 그냥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다든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거는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 발행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야 됩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특정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때는 이거는 투자 매매업이 적용되는 게 맞는데 그 이외의 정권을 발행할 때는 투자 매매업의 적용이 제외된다더라.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요 정도야 하나 정도는 외우시죠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 요건 CMA 요거 하나만 아십시오. 간혹 펀드 쪽에서도 출제하고 나는 지문인데, 이럴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런 건데요. 우리 특별한 논점은 없어요, 사실은.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자문업의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유사투자 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출판한다, 방송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거는 신고만 하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일위범이라 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등록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은 유사투자자문업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유사투자자문업 요 정도는 아셔요.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적었는데 제끼셔도 돼요. 요런 것까지 외우기에는 너무너무 우리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출제되지도 않거니와 그냥 하나 정도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아까 우리가 한 두세 개 했고 요거는 세 개 간단하니까 외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 개씩 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묘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책이 좀 얇아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책이 두꺼웠을 때는 우리 기본서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많았거든요. 30몇 문제 있었어요. 그게 한 6, 7년은 벌써 된 것 같네요. 5, 6년, 한 6년은 된 것 같은데. 지금 옛날 그때 문제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은 투자 1임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이다. 아닌 것은 해가지고 정답을 1번으로 했거든요. 1번이 왜 정답이냐? 여기는 포인트가 요게 포인트죠. 요게 빠지면 안 돼요. 주식 매도 주문을 받으면서 하루를 정하여 수량과 금액을 지정. 요런 전제하에서 수량 가격 시기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일임할 때는 이때는 투자 1임업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말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죠. 여행, 질병, 미리 주가가 폭락하면 약관에 의해서 미리 받아 놓는 거죠. 그런 거. 이거는 논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의외타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요게 이제 하루를 정의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근데 투자 1임업은 시험에 나오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외가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신탁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저작권 신탁은 이 적용이 배제된다고 저작권법에 가보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고요.
난데없이 이 전담 중개 업무를 이 앞부분에서 소개했는데 이거는 사모펀드 이야기예요.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끼십시오. 내용, 앞부분에 이거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하튼, 이거는 제끼시는 게 낫고요. 시험하고도 관계가 없고.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은 우리 기본서에 한 2페이지 걸쳐가지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볼만한 거는 딱 2개입니다. 요거 등록 대상이에요. 아까 요거 4가지는 인가 대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2가지는 등록 대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도 투자 중개업의 일종이죠. 그러면 이거 인가 대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인가 대상인데 등록을 하면은 인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등록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등록을 하여야만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해가지고 했을 때 요거 굉장히 자주 같이 하죠. 그러니까 요거 꼭 알아놓으시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한 요런 정도죠. 5억 원 이상 자기자본, 이제 우리가 자기자본은 손실 흡수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고, 외국업자도 이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인데,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정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가지죠. 채무정권, 지분정권, 투자계약정권. 요거 온라인상에서, 중개업이니까 타인의 계산이겠죠. 채무정권, 지분정권, 투자. 혹시, 근데 우리는 파생 쪽이니까 이렇게 출제 안 할 거예요. 이제 요 정권 3가지인데,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요런, 채무정권, 지분정권, 투자계약정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을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하고 하니까 좀 위험하니까 영업행위가 많이 규제가 되죠.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10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 다 아실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지우려다가 말았는데 이 투자 한도가 1년간 투자 한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하고 갖추지 못한 자를 구분해 가지고 이쪽은 동일인 그다음에 뭡니까? 1,000만 원. 그다음에 누적 투자 금액은 2,000만 원. 이쪽은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사실 뭐 출제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권 쪽에서도 이건 출제 잘 안 합니다. 하물며 우리 파생 쪽에서는 더 출제를 안 하겠죠. 근데 하여튼 우리 기본서에 상당한 양을 차지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일단은 했는데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은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출제되는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 한번 기출지문 한번 볼까요? 자신이 투자 신탁의 수익, 정권 중에서도 수익정권, 이거는 투자 매매업이라고 그랬죠. 1번이 바로 정답이겠네요. 투자 매매업이 맞는데, 2번 투자 권유 대행인이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이거는 적용되지 않죠. 이거는 뭐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출판물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 이거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익 그러면 벌써 딱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죠.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런 수준입니다. 요런 수준.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자자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 부분에서는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르는 위험 감수 능력이 있으면 이거는 전문 투자자다. 이게 이제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가면 이 자리에 투자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문 금융소비자다. 뭐 이런 말을 쓰겠죠. 우리는 그냥 투자자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우리는 투자성 상품 위주로 하니까. 포인트는 이게 이제 절대적 전문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이거 왜 이렇게 나누는 거 하니까, 전문 투자자는 이제 자기 위험 감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도 뭡니까?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요거는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직무윤리에서 공부하지만,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요거 세 가지 원칙 같은 거를 적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입법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문 투자자인데 말이 전문 투자자지 굉장히 조금 취약한 전문 투자자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전문 투자자는 본인이 원하면은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렇게 이제 이걸 나눈 거죠. 근데 요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요거는 굉장히 그게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껏해야 여러분들은 지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주권 상장법인 정도, 요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이쪽은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본인이 원하더라도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가 없고, 이쪽은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요거를 냅니다.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 왜 국가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놓았는 거니까,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이제 상대적이니까, 요거하고 이제 대비하는 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를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전문 투자자.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모션을 취해야 되겠죠. 금융투자업자에게. 참고로 자본시장법은 전부 서면으로 움직인다고 하시면 됩니다. 말로 해도 되는 거는 정빙이 안 되죠.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되고, 그거는 나오는 분야에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은 이때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해야 된다.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은 이거 불건전 영업행위가 되어서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이제 일반 투자자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종류가 여러분들은 한 2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지자체, 주권자. 뭐 여러 개 되는 분들은 기금이라든지 공제사업도 외우시면 물론 좋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땐 요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품을 분류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품 파트에서 공부하시다시피 장외 파생 상품이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거래할 때는 요 상대적 전문 투자자 있죠. 이게 이중적 지위를 가져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조금 전에 분명히 우리가 절대적 전문 투자자의 한 종류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일반 투자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일반 투자자가 되면 어떤 한계가 있죠?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되죠? 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죠.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투자 목적으로 거래가 안 돼요. 투자 목적으로는 거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일반 투자자가 된다. 그럼 주권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돈 버는 용도로는 투자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권상장법인이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전문 투자자 대접을 해달라는 거죠. 사실은 전문 투자자인데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주권상장법인 등이 즉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이 말입니다.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럼 전문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아까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이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이 금융소비자 금소법에 가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요 부분이 그대로 금소법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금소법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우리가 충분히 외워놓음직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자발적 전문, 재벌 3세, 재벌 4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외 파생 상품 이런 데 투자 못 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반 투자자니까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자기가 전문 투자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왜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외 파생 상품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1번 요건은 공통 요건이죠. 요게 공통 요건이에요. 투자 경험 요건. 5년 중에 1년 이상은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1+2 소득이 1억 원은 돼야 돼요. 아니면 배우자하고 합산하는 거는 1억 5천인데 배우자 합산은 출제가 잘 안 될 겁니다. 어찌됐든
요렇게 요건을 갖추면 이제 이런 개인은 이제는 전문 투자자로 이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신청하면.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3으로 가면은 요 요건 갖추고 이제 자기가 자산이 5억 원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5억 원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그 다음 보증금 같은 거, 부채 이런 걸 빼고 순수한 금액, 그게 5억 원은 되어야만 전문 투자자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요거 숫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100억입니다. 요 가로수개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엔 역시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 안 했죠. 요거 4번 안 했습니다. 전문성입니다. 요거는 1년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하튼 그 다 필요 없고요. 여하튼 1번 요건 플러스 4번 요건, 투자 경험 요건 플러스 4번 요건, 전문성 요건,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전문직, 그 다음에 무슨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이 업무에 종사하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2년 동안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굉장히 출제할 만한 게 많죠. 지금 자발적 전문 투자자는 공통 요건이 뭡니까? 투자 경험 요건 1번, 1번, 1번이니까 요게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느냐? 2년 동안이라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은 굉장히 요건이 간단하죠. 그냥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있으면 됩니다. 그럼 2년 동안 이제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여하튼 객관식으로 출제하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